참으로 우리의 삶 속에 우리 아버지 하나님을 의지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세상의 모든 근심과 걱정이 사라지고 참으로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늘 기쁨과 감사함으로 채워진 삶이 되게 하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4주 동안 노아 홍수를 주제로 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시간 노아 홍수 사건에 대한 우리의 이야기를 마치려고 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함께해 주시고 우리 속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이 심기어지고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동안에 그 말씀이 힘이 되고 능력이 되어서 우리 삶에 나타나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귀한 복되고 힘있는 말씀들로 심기어지게 도와주옵소서. 오직 하나님만 높아지시기 원하오며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 안녕하셨습니까? 네, 사랑합니다. 네. 제가 여러분 사랑 안 할 수 없죠, 그죠? 여러분들도 저를 사랑 안 하실 수 없을 겁니다. 우리 아버지께서, 여러분들의 아버지께서, 그죠? 예, 우리를 위해서 돌아가셨습니다. 예, 오늘은 노아홍수 4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그 많은 물들이 어디로 갔는가 하는 내용을 살펴보다가 마무리를 못했는데요. 오늘 그 마무리를 하려고 합니다. 자, 지난 시간 약간 복습입니다. 해령, 온통 깨진 자국들 보니까 깨진 자국들이 또 양쪽으로 밀려서 이렇게 밀려가죠. 양쪽으로 밀려가니까 어디선가 부딪힌다는 거죠. 부딪히니까 한쪽은 내려가고 한쪽은 올라감으로써 조산 운동이 일어납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구글 지도를 검색해 보시면 까만 선들이 들어가 있죠. 트렌치, 밑으로 들어간 서브덕션 된, 습입된 자국들이 지금도 보이고 있습니다. 이 위에 있는 지판과 밑에 있는 지판이 부딪혔죠? 예, 부딪혔습니다. 부딪히니까 하나는 내려가고 하나는 올라가는 이런 모습. 그래서 성경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시편 104편 8절에 이런 현상이 일어나니까 물들이 산들을 따라 오르고 골짜기들을 따라 내려가 주께서 그것들을 위하여 기초를 놓으신 곳에 일어나이다. 물들이 이런 것 때문에 이동을 했다. 또 사실은 원어 성경을 보면 산은 올라가고 골짜기는 내려가서 주님께서 정하신 곳에 이르렀습니다. 아주 나이브하게 사실은 기록이 되어 있어요. 근데 번역하시는 분들은 이걸 해석을 하고 말씀 옮긴 거죠. 근데 실제로 산 자체가 올라가고 골짜기가 내려갔다. 막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자, 이렇게 되니까 물은 자연이 물러가게 되죠. 위에 있던 물들이 물러가게 됩니다. 솟아오르고 내려가고 하니까. 그런데 이제 이 세속과학에서도 마찬가지로 지판이 움직이는 데 대해서는 다 동의하죠. 문제는 뭐냐면 아주 오랜 세월 동안 서서히 이동하고 융기해서 침식된 것이냐, 아니면 정말로 노아홍수 때 그렇게 격변적으로 갑자기 빠르게 이동된 것이냐라고 하는 문제죠. 그래서 빠른 지판 이동의 증거들을 살펴보려고 합니다. 두 대륙판들 충돌로 히말라야 산맥이 생겨났다. 이런 사실에 대해서는 모두가 동의합니다. 그렇지만 문제는 판들이 이동하는 속도와 충돌에 걸린 시간이죠. 6개 정도의 증거를 얼마나 빨리 이동했다는 데 대한 8개의 증거를 살펴보려고 합니다. 6개. 우선 대서양 해저 지형을 보면 이렇게 설명합니다. 이 밑에 이제 잔잔하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만 지금도 멘틀 대류가 이 해령에 올라오고 있다. 깨진 자국들 지난 시간에 봤습니다. 지금도 계속 올라오고 솟아 올라오고 있습니다. 이게 그러면서 그 영향으로 1년에 2cm 속도로 두 대륙이 반대 방향으로 운동하고 있다. 밀려가고 있다는 거죠. 이 속도는 학자들마다 약간씩 다릅니다. 왜냐하면 잴 때마다 약간씩 다르거든요. 이 교과서입니다. 교과서에 보면 확장 속도가 연간 1 내지 6cm다. 이렇게 알려지고 있죠. 대륙들. 깨진 자국들이 지금도 이렇게 밀려가고 있습니다. 따라서 히말라야 산맥은 4,500만 년이 걸려야 두 지판 이동에 따라서 생겨날 수 있다. 이동한 거리를 시간으로 이제 계산을 한 거죠. 1년에 뭐 2cm, 4cm 이렇게. 그런데 실제로 느린 이 지판 이동으로 볼 수 없는 이유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은 이런 거대한 산맥들은 느린 이동으로는 솟아오를 수가 없죠. 두 개가 찌그러지고 서서히 내려가고 이렇게 되면서 그런 현상들이 이게 거대한 산맥을 밀어 올릴 수 있는 이런 현상을 초래하지는 못한다는 겁니다. 느린 지판 이동, 1년에 2cm 이런 거 가지고는. 그 다음에 멘틀 내부의 대륙 크기의 거대한 암석판들이 존재한다는 게 밝혀집니다. 보시면 요 보라색 청색이죠. 청색 블루 컬러. 요거는 차가운 암석입니다. 차가운 암석. 빨간 거는 뜨거운 암석이에요. 뜨거운 암석. 원래 땅 속에는 멘틀이 뜨거워야 되잖아요. 그 뜨거워야 되는데 불구하고
차가운 암석 덩어리가 있는데 이 암석 덩어리가 보통 큰 게 아니고 큰 대륙만 하죠. 대륙만. 이게 파란색, 녹색 선이 이제 보이실 건데 여러분들 이해를 돕기 위해서 제가 이걸 다시 떠나서 녹색 선은 뭐냐면 우리 지난 시간에 살펴본 거 여기 해령이 있고 양쪽으로 지금 갈라져서 밀렸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밀려 나가서 여기는 이 부분들은 부딪힌 부분들이죠. 여기도 마찬가지고 태평양 쪽에. 그래서 이제 화산이 잘 폭발하는 화산 지대를 이루고 있는데요. 이 녹색 선, 요 선을 따라서 이 녹색 선을 따라서 뭔가가 들어갔다는 겁니다. 들어가서 지금 또 굉장히 차가운 이런 대륙 크기만한 이런 판들이 뜨거운 멘틀 속에 존재한다는 겁니다. 이게 존재한다는 게 무슨 의미냐면 오늘날처럼 느린 속도의 섭입에서는 이제 2cm, 1년에 2cm 서서히 내려간다. 그럼 내려가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뜨거워지죠. 같이 온도가. 예, 뜨거워집니다. 그래서 온도가 같아지는 거죠. 그리고 같아지면서 녹아버리고 멜팅이 일어나고 그렇게 해서 온도가 같아지지 차가운 온도가 그 밑에 존재할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만약 그 거대한 판들이 아주 짧은 시간에 갑자기 그 뜨거운 속으로 푹 들어갔다고 생각을 해보면 지금 또 아직도 대류가 바위층들은 워낙에 대류가 안 일어나 온도 대류가 거의 열 전도가 거의 일어나지 않아요. 돌솥밥 이런 거 해놓으면 어떻습니까? 밥 다 먹고 왔는데도 빈 그릇 나는데도 막 물이 끓고 그러죠? 온도가 계속 이렇게 보온이 된다는 것은 자기 온도를 그대로 유지하려는 성질이 굉장히 강하다는 거죠. 그래서 바위들끼리는 차가운 바위, 뜨거운 바위 이렇게 붙여놔도 전도가 거의 잘 안 일어난다는 거죠. 그런 현상에 의해서 차가운 바위들이 갑자기 밑으로 들어갔다면 그 거대한 대륙만한 크기가 지금 또 이런 모습을 하고 있는 것이 이해가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렇지 않고 천천히 들어간다면 저런 현상은 일어날 수 없다는 거죠. 이것이 바로 갑작스럽게 지판들이 이동해서 밑으로 쑥 내려갔다. 그래서 이걸 runaway subduction이라고 그래요. 우리말로 이제 표현하기가 곤란해서 뭐 탈주 섭입 이렇게 번역을 하기도 합니다. 멘틀 바닥에 주위보다 차가운 대륙 크기의 암석판들이 있다는 것은 격변적 판 구조론을 지지한다. 그렇지 않으면 이렇게 온도가 이렇게 다를 수가 없다. 또 하나 이게 2007년 3월 4일 날 한겨레도 나고 조선일보에도 났었습니다. 이게 이제 원래는 그 사이언스 라이브 사이언스라고 하는 과학 잡지에 올라왔던 내용을 보도한 건데요. 이제 미국 워싱턴 주립대학의 지진학자 위세션이라고 하는 분과 로렌스 이런 분들이 연구를 했습니다. 지진파를 쏘아 보니까 이상한 일이다. 아시아 대륙 땅속 깊이의 지표면 아래 한 1000km 되는데 그걸 막 뜨거워서 이 멘틀 이런 층이죠. 부글부글 끓고 있는 그런데 거대한 물덩어리가 존재하더라. 근데 이 물덩어리가 얼마나 크냐? 아무리 적어도 북극해 이상 크기라는 겁니다. 그 위에 빨간 거 이게 물덩어리를 포함하고 있는 바위층이고요. 위에 있는 파란색에는 딱딱한 암석층입니다. 그 사이에 이상하게도 정말 이상한 일이라는 겁니다. 물덩어리를 포함하고 있는 이런 암석층들이 있다. 저게 만약 노아홍수 때 이렇게 섭입이 일어나서 확 들어갔다면 저런 현상은 충분히 이해될 수 있는 겁니다. 이 바위에 15% 이상의 물을 함유한, 겉으로 보기엔 딱딱한 바위 같은데 사실은 그 안에 15% 이상 물을 함유하고 있다. 물 분자들이 광물 분자에 들러붙어가지고 아직도 그러고 있다는 거죠. 베이징 번칙과 같은 이런 현상. 그래서 이걸 아노미 현상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막 좀 뭔가 이렇게 정상적이지 않은 이런 이탈된 일탈 이런 것을 아노미라고 하지 않습니까? 베이징 변칙이라고 부릅니다. 그래서 이상한 일이라는 거죠. 이런 현상이 어떻게 존재하게 돼서 이것은 탈주 섭입. 아주 빠른 속도로 지판이 갑자기 쑥 내려가는 그런 현상이 있었다면 충분히 설명 가능해진다. 그 다음에 습곡입니다. 두 지판이 부딪혔으면 하나는 올라가고 내려가면서 이 여기에는 아마 이렇게 찌그러지는 폴딩 되는 현상이 일어날 겁니다. 이 지판은 캐나다 브리티시 콜롬비아 남부의 설리반 지역 강 있는 그쪽입니다. 이 거대한 수백 메타 되는 이런 이 지층들이 아주 부드럽게 휘어져 있습니다. 이게 전부 지금 흙이 아니고 돌덩어리죠. 돌덩어리가 휘어졌다. 도대체 왜 이렇게 휘어졌을까? 밀렸다는 거죠. 아주 빠른 속도로 밀렸다. 그래가지고 그때는 밀릴 당시에는 어떻습니까? 땅속 깊은 샘들이 터지면서 광물질들이 아주 풍부한 이런 물에 적셔진 상태였기 때문에 아직도 마르지 않은, 건조하지 않은 상태에서 밀렸죠. 밀리니까 아주 부드럽게 휘어졌는데, 그래서 시간이 지나면서 물들이 정발해 나갔죠. 광물질들만 남으면서 딱딱한 돌이 되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은 우리나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바로 짧은 시간 내에 형성되었다. 갑자기 밀렸다라고 하는 증거로 볼 수 있죠. 이게 이렇게 밀리는데 1년에 2cm 서서히 밀렸다면 얼마 안 휘어지고 바로 돌덩어리가 돼 있어. 그 다음에 밀리면 어찌 되겠습니까? 깨져야 된다는 거죠. 근데 아주 급하게 많이 밀려서 이런 휘그러진 모습을 보인다. 예, 우리나라 군산시 고군산열도 말도 해안 섭곡 모습. 예, 계곡 형성과 남겨진 모습도 우리에게 힌트를 줍니다. 예, 이거 이제 지난번에 한번 그 말씀드렸던 세인트 헬렌 산이죠. 예, 거기에서 지난번에는 어떻게 지층이 빨리 형성되는가 봤고요. 또 똑같은 그 사건입니다. 그 속에서 계곡이 얼마나 빨리 형성되는가 보려고 합니다. 이게 1980년 5월 18일 날 형성된 화산 쇠설물등 뻥 터지니까 이것에 의해서 30m 깊이 계곡이 하루 만에 생겨났습니다. 이걸 지다론적으로 보면 물이 쫄쫄 흘러서 이런 계곡이 형성되려면 막 오랜 시간이 걸리겠죠. 근데 그게 아니고 하루 만에 형성됐습니다. 하루 만에. 분출 5개월 안에 2개의 캐년이 또 형성됩니다. 어떤 건 210m 길이까지, 깊이까지 이르고, 단단한 암석도 30m 깊이로 자르면서 지나갑니다. 우리 해령 깨진 거에 비하면 정말 이건 비교도 안 될 정도로 작은 규모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암석도 30m 깊이로 자르고 나갈 만큼 이런 현상을 보여준다는 거죠. 하물며, 이때는 어땠겠습니까? 노홍수 때는 엄청났겠죠. 그래서 이렇게 대륙의 물들이 물러가면서 이런 현상 속에서 어떻게 됩니까? 핥히겠죠. 거대한 물들이 핥혀 나가죠. 핥혀 나가면 이렇게 잘 핥혀졌을 겁니다. 왜 그랬습니까? 전부 다 축축한 흙으로 퇴적층들이 아직 단단해지지 않은 상태죠. 그리고 물이 흘러가니까 잘 파여됐겠죠. 그래서 이렇게 핥혀졌죠. 약한 부분들. 핥혀지면서 지금 어떤 모습을 보여줍니까? 우리한테? 지금 계곡이 전부 그때 그렇게 만들어진 거죠. 대륙 경사면 또 급격한 침식과 해적 해전들 형성하는데 이게 제가 문경세제입니다. 문경세제. 우리 워크숍이 있어갖고 국방대학 교수들이 가면서 봤죠. 여러분들께서도 아마 이렇게 이제 앞으로 아마 좀 산이나 골짜기를 보는 시각이 좀 달라지실 겁니다. 저는 이걸 보면 그런 생각이 떠올라요. 이 바닥을 한번 보시죠. 바닥. 울퉁불퉁하죠. 어떤 계곡을 봐도 전부 이렇게 울퉁불퉁하게 깨져 있습니다. 가만히 보십시오. 근데 정말로 지난번에 얘기하는 것처럼 물이 쫄쫄쫄쫄 흘러서 수천만 년 돼서 이런 계곡이 형성되었다면 이 바닥들은 수석처럼 매끄러워야 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물이 계속 흘러서 이런 계곡이 만들어졌다면, 닳고 닳아서 그랬다면 매끄러워야 된다. 그런데 그게 아니고 전부 다 울퉁불퉁 깨져 있습니다. 뿐만 아니고 거대한 바위돌들이 군데군데 있습니다. 이 바위돌들은 도대체 아무리 홍수가 져도 꼼짝도 안 하거든요. 그리고 이런 잘려나간 절벽 바위들. 이거 어떻게 잘려나갔을까? 도대체 어떻게 이렇게 만들어졌을까? 아까 우리 세인트 헬렌스 화산 폭발 그것만 관찰해도 30m 바위가 잘려나가는 모습을 보여주지 않습니까? 근데 노홍수 때 물이 흘러갈 때는 그 힘이 얼마나 엄청났겠습니까? 그때 이게 전부 다 깨져나간 거죠. 계곡은 이런 모습이 됩니다. 그래서 이 계곡들에 보면 꼼짝도 안 할 만큼 엄청난 거대한 이런 돌들이 큰 바위들이 계곡에 절비하죠. 우리 산에 올라가도 마찬가지 아닙니까? 근데 왜 이 돌들이 이렇게 왔을까? 물이 물러가면서 계곡을 만들게 됩니다. 계곡을 만들 그 계곡 물살을 따라서 얘네들이 흐르죠. 이제 흐르다가 물에 따라 흐르다가 얘는 무거우니까 낮은 곳으로 모이게 되겠죠. 흘러가면서 낮은 곳으로. 그러니까 큰 바위들은 계곡 속으로 자연스럽게 이렇게 모인 겁니다. 그랬다가 물이 확 지나가고 나니까 그 다음에는 그런 거대한 물은 없죠. 더 이상 그런 사건은 일어나지 않죠. 그러니까 얘들은 그때부터 계속 여기에 존재하는 겁니다. 여기 있게 된 겁니다. 언제까지 있겠습니까? 주님 오실 때까지 있겠지. 그리고 이제 이 삼 지표면입니다. 지표면은 삼인데 위에는 화성암, 전혀 석질이 다른 이런 돌들이 자동차만한 이런 4톤, 5톤 되는 거대한 돌들이 수십 킬로미터를 군데군데 이렇게 놓여진 게 있어요. 아무도 갖다 놓은 사람이 없습니다. 왜 그랬을까? 어찌 됐을까? 이런 모습들도 분명히 이 석질을 가진 저 멀리 있는 어떤 곳이 있습니다. 거기서부터 굴러왔죠. 근데 아무것도 사람의 우리가 지금 관찰된 이런 이 적은 힘으로는 이건 이동될 수 없죠. 그때 거대한 물들에 의해서 흘러와서 여기에 남겨진 채로 바닷속으로 물은 지나가 버리고
예, 그래서 얘들은 여기 된 거죠. 물이 가면서 우리에게 남겨진 아름다운 바위의 배경들을 보여줍니다. 물이 1차 물러갔지만 많은 물들은 호수가 만들어져서 엄청난 호수가 물을 담고 있었겠죠. 그러다가 시간이 지나면서 어떻게 뚝이 터지고 거대한 그 저수지는 또다시 골짜기를 만들면서 2차로 물이 물러가는 현상을 만들어주죠. 그랜드 캐년 같은 게 이제 그렇게 만들어진 걸로 우리가 추산을 하는데요. 한번 보시죠. 이게 돌 덩어리입니다. 아름답죠. 돌 덩어리입니다. 돌 덩어리. 이거 보시면 아마 이게 지난번에 우리 물이 흘러가면서 혼탕유 이론 1994년도에 콜로라도 주립대학에 있었던 그거 한번 실험 생각해 보시면 얘들이 물이 이리 흘러갔구나. 그러니까 이런 모습으로 생겼구나 아시겠죠? 그 위에는 왜 이렇게 모양이 다르지? 왜 지층의 모습이 다릅니까? 물의 흐르는 속도가 달랐다는 거죠. 왜 이렇게 얇지? 물이 얇게 흘렀구나. 굉장히 두껍네? 또다시 좀 있다가 두꺼운 물이 흘렀구나. 어떤 속도로 흘렀구나. 보여지죠. 그렇게 해서 만드는 지층이죠. 근데 이 지층들이 어떻게 이런 아름다운 모습으로 파이게 됐을까요? 바람이 불었어? 바람이 분다고 이렇게 될까요? 이런 모습들. 보여줍니다. 기가 막히죠. 이게 지금 돌덩어리입니다. 자, 이게 딱딱한 바위 상태에서는 저런 모습이 만들어지지 않죠. 바람이 불고 말이 안 됩니다. 왜 이렇습니까? 축축한 상태에서, 아직도 굳어지지 않은 상태에서 물이 물러가면서 물살에 파인 거죠. 파여가지고 겨우 견디고 있었는데 이게 시간이 지나면서 단단한 돌덩어리가 되어서 이런 모습으로 나타나는 겁니다. 이런 것들도 생뚱맞죠. 이런 건 좀 설명하려면 조금 시간이 걸립니다. 플룸이라고 하는 건데 이건 다음 기회에 한번 한 10분 정도 시간이 걸리거든요. 쉽게 말씀드리면 이 밑에하고 이 위에는 다른 석질이 있었어요. 근데 그 물 수압에 의해서 이제 눌리니까 밑에 있는 여기 이제 부드러운 거 이건 단단한 층이죠. 이들이 아직도 굳지 않은 상태인데 쭉 밟으니까 치약이 짜지 압력을 받으니까 짜져서 올라온 거예요. 쑥 단단한 이 밑에 있는 석질을 가지고 여기는 어떻습니까? 부드러운 어떤 층들이 있었단 말이죠. 얘는 단단한 층들인데 입자 크기에 따라서 층을 이룬다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여기는 굉장히 부석부석한 것들이 있었습니다. 근데 얘는 어떻게 치약처럼 쭉 짜올라서 이렇게 된 상태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위에 것들은 밀려나가고 얘만 남아서 이런 모습이 됩니다. 짧게 설명드려서 좀 죄송합니다만 시간 관계상 그까지만 설명하겠습니다. 이런 모습들이 전부 다 그런 모습들. 설악산 흔들바위 볼까요? 누가 여기다 갖다 놨을까요? 이게 언제 여기 있을까요? 아무도 사람이 들어올린 적이 없죠. 곰이 그랬을 리도 없고요. 공룡이 그랬을 리도 없습니다. 왜 이렇게 여기 와 있을까요? 태초부터 그렇지는 않죠. 분명히 노아홍수 사건을 지난 후에 이런 모습입니다. 언제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물이 이게 물러가면서 물살에 휩쓸려 가다가 공교롭게 해서 여기는 놓인 거, 여기 놓이고 물이 지나가 버린 거죠. 여기 놓인 겁니다. 흔들바위. 이런 백척간도에 있는 이런 돌들 마찬가지고 그런 모습들 보여주죠. 자, 그 다음에 노아 홍수 후에 그럼 땅이 다 갈라졌으면 어떻게 방주에서 내린 동물들이 호주, 뉴질랜드 이런 큰 섬까지 어떻게 이동했을까라는 겁니다. 대륙 사이에 형성된 대양저, 이제 조산운동이 일어나죠. 그러니까 산에 올라가고 육지가 되고 골짜기에 내려가고 그러니까 물이 내려갔습니다. 내려갔는데 지금도 이 지도를 보면 이게 그죠? 이게 어디죠? 알래스카 쪽이죠. 알래스카. 여기하고 여기 지도를 보면 여기는 진하고 여기는 좀 연하죠. 색깔이. 연한 색깔은 수심이 얕은 부분입니다. 근데 이게 지금 수심을 90m만 낮추면 대륙이 전부 연결되어 버립니다. 대륙이. 이게 홍수가 끝나고 났을 때도 이 대륙은 거의 붙어 있었던 것 같아요. 물이 물러갔습니다. 그러니까 부력이 없어지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무겁지 않습니까? 무거워지고 하니까 이게 점점 내려가기 시작합니다. 무게에 의해서. 출렁출렁하겠죠, 이렇게. 한동안은 이 대륙이 출렁출렁했습니다. 왜냐하면 밑에 액체 위에 떠 있는 거거든요. 이 지각이 이게 출렁출렁했습니다. 이러면서 처음에는 이어져서 동물들이 막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무게가 더해지고 해서 이제 내려가죠. 여러 번 출렁거리다가 제자리를 잡기 시작합니다. 잡기 시작하고
또 하나는 이제 위에 화산재가 막 이렇게 있다가 북극, 남극 쪽에 뭐 하없이 전부 다 눈으로 막 눌렸겠죠. 그러다가 화산재가 그치면서 기온이 올라가고 눈들이 전부 녹아서 물이 되어서 바닷물을 채우기 시작합니다. 그러면 수면이 바닷물이 많아져서 올라가기 시작하겠죠. 그래 되면 어찌 되겠습니까? 이게 90m 이상 수심이 올라가면 두 대륙이 연결되어 있던 게 격리가 되죠. 섬이 되죠. 5, 6도, 마찬가지 5, 6도, 부산의 5, 6도. 밀물되면 섬이 끊어져서 6도가 되고, 6개가 되고, 썰물대에서 내려가면 어떻습니까? 섬이 나중에 두 섬이 연결되거든요. 그게 5도입니다, 5도. 그래서 5, 6도 돌아가는 이렇게 해서 5, 6도가 되거든요. 그것처럼. 수심이 낮아졌다. 그래서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서 동물은, 고지대로 이동하기 시작. 물이 차올라오니까, 그래서 섬으로 격리되기 시작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 수세기를 지나면서 산들과 대륙판들은 평형을 이제 이루게 됩니다. 그러면서 산맥 근처에 이들 하중으로 무거운 곳에 누르니까 이게 땅마다 이게 어떤 땅은 보면 고구마도 잘 자라고 이렇게 황토처럼 푸석푸석한 곳이 있고 어떤 땅은 단단하지 않습니까? 밀도가 다 다르죠. 이렇게 해서 이게 눌리기 시작하니까 밑에는 뭐가 있습니까? 뜨거운 액체가 있으니까 압력을 받으니까 이게 단단한 부분은 밀고 내려가는데 이 눌리고 있는 중에서 약한 부분은 못 내려가고 어떻습니까? 다시 솟아오릅니다. 밑에서 밀리니까요. 이해되시죠? 단단하게. 이 솟아오릅니다. 이런 것에 의해서 뭐가 생기냐면 고원지대가 형성됩니다. 고원지대가. 그래서 히말라야 산맥의 티베트 고원, 로키 산맥의 콜로라도 고원, 뭐 캐스케이드 산맥의 콜롬비아 고원, 이런 고원지대가 솟아오르지다. 자, 지금도 일본열 또 아래로 태평양 지판이 1년에 10cm 속도로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여기는 많이 내려가죠. 1년에 10cm. 후쿠시마 원전이죠. 이걸 멀리서 보면 이렇습니다. 이게 섭입되어 들어가고 있는, 지금도 섭입되어, 이게 1년에 얼마요? 1년에 10cm 정도가 밀려 들어갑니다. 밀려 들어가면서 막 밑에 있는 지판들이 마찰되고 걸리겠죠. 그러니까 뭐가 잘 일어나겠습니까? 화산이 잘 일어나요. 화산이. 그러니까 원전은 이쪽에 만들면 안 되고 어디 만들어야 됩니까? 만들라 그러면 이쪽에 만들어야 됩니다. 이쪽에. 근데 그런 정보들이 없었죠. 잘 몰랐죠. 땅이 해저가 깨졌다는 것을 알게 된 게 1950년대입니다. 얼마 안 됩니다, 우리는. 잘 몰라요. 이게 이제 밑으로 내려가면서 서브덕션이 일어나면서 지금 또 계속 화산 활동이 일어나죠. 빨간 거 이런 것들이 화산이 깨진 자국들입니다. 빨간 게 전부 이 지진파들. 지진이 이때 일어났던 그 진원지들만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그 중에 한 군데를 보면 이렇습니다. 2011년 3월 11일 날 지진 진원지. 여기 보면 진도 8.9가 되는 게 여기에 지진이 있었다. 이런 다 보고가 되고 있죠. 근데 전부 다 어느 쪽에 많습니까? 어느 쪽에 다? 이쪽에 다 몰려있죠. 이쪽에. 왜 그랬습니까? 지금부터 내려가고 있으니까. 근데 하나님이 처음에 세상을 만드실 때 이렇게 벌너러블하게 막 이렇게 막 깨지게 만드셨겠습니까? 아니죠. 그렇지 않습니다. 언제부터 깨져서 이렇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까? 노홍수 심판. 그것이 아직도 남아있습니다. 남아있죠. 판들은 보시는 바와 같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판들. 그 중에, 이 후쿠시마 원전 그 모습을 보면 여기가 북미판이고 이게 유라시아판, 필리핀판, 태평양판 4개 지판이 부딪히는 곳입니다. 서로 밀고 밀리고. 그러니까 여기에 당연히 지진이 많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에 뉴질랜드 크라이스트 처치에서 화산이 있었다. 기억나실 겁니다. 여기 보면 태평양판과 호주 지판이 부딪히는 곳입니다. 그래서 여기에 크라이스트 처치 여기에 지진이 일어나서 사람들이 많이 죽었죠. 여기 어디입니까? 여기지 않습니까? 여기. 딱 보면 지판이 부딪혀서 깨지는 그런 이렇게 부딪히는 곳이 표가 납니다. 전부 이런 곳에 방금 보신 데가 여기죠. 이 태평양판과 호주판이 부딪히는 곳. 이런 고통이 왜 존재할까? 지판이 깨지고 움직이기 시작한 것은 노홍수 심판에 의한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아들들과의 결혼을 통해서 사람이 사람의 본분을 넘으려 했던 교만과 또 사람 자체의 악한 생각과 행동의 결과였고 지금도 지판의 움직임이 있고 지진, 쓰나미가 존재합니다. 무지개, 지진, 쓰나미는 노홍수 사건의 기억 기제죠. 우리는 이런 사건을 볼 때 노홍수 하나님의 심판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이를 낳는 고통의 결과, 고통, 먹고 살기 위한 고난과 질병들을 통해서 우리는 선악과 사건을 기억해야 되고
외국 공부 힘들다? 바벨 사건 기억해야 돼요. 예, 전부 다 기억해야 되죠. 이런 교재들은 전부 다 기억 기재죠. 사실은 하나님이 어떻게 우리에게 고통을 없게 만드실 수 없겠습니까? 전능하신 분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건, 우리가 불가항력적인 이런 사건이 일어난다. 우리 눈앞에 늘 펼쳐져 있다는 거죠. 이 사건들은 늘 기억하라는 겁니다. 기억 기재. 예, 우리에게는 최소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성경을 아는 우리는 이것이 기억 기재가 되어야만 됩니다. 이런 현상들은 우리가 초래한 망가진 세계의 모습이고 동시에 하나님을 인정하게 하는 장치들입니다.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그 많은 동물들 방주에 다 탈 수 있을까? 방주 얼마나 컸나? 예,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물어보지 않았지만 자세하게 기록해 주셨습니다. 얼마나 컸다. 예, 이런 모습으로 해라 말씀하셨습니다. 이런 상자 같은 모습이었죠. 방주는. 큐빗이라는 단어가 나오죠. 큐빗. 예, 큐빗은 여러 가지 예, 모습이 있습니다. 히브리인들이 썼던 것도 20.4인치 되는 것으로부터 17.5인치 일반 큐빗이 있고 이렇습니다. 여러 가지 큐빗인데 그 중에 가장 작은 게 17.5인치입니다. 보통 성경학자들은 통상 18인치 정도로 계산을 합니다. 이 중에 가장 짧은 17.5인치를 한 큐빗으로 가정을 해보면 그 크기가 얼마나 되냐면 곱하기 하면 되죠. 곱하기 부피. 가축 운송용 차량, 미국 철도에서 사용하고 있는 가축 운송용 차량 열차 522량의 용적량과 맞먹는다고 합니다. 그런데 한 차량에 240마리의 양을 싣는데요. 그러면 240마리인데 522량을 실으면 한 12만 5천 마리 싣겠다. 이렇게 대충 거죠. 우리가 이해를 할 수 있습니다. 자, 1큐빗을 18인치로 하면 한번 크게 한번 보시죠. 이 정도 되거든요. 이러면 어찌 되냐면 축구장, 어젯밤에 제가 이거 만들었습니다. 어떻게 하면 이해를 잘 해드릴 수 있을까. 그래서 보니까 축구장의 규격이 보니까 저 어제 깜짝 놀라 처음 알았습니다. 축구장 규격이 정해지지 않았대요. 길이가 90m에서 120m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나라마다 틀려요. 어제 처음 알았습니다. 2002년 월드컵 때 야, 이 규격 그래도 뭐 통일시키는 게 좋지 않겠냐 해서 통일시킨 게 이겁니다. 105m, 68m. 근데 재밌는 게 68m에 3분의 1, 딱 그 정도 크기가 요만큼 크기입니다. 근데 이 길이가 137m인데 105m거든요. 양쪽으로 16m씩 남습니다. 이게 16m가 요만큼 나와요. 근데 이게 골라인, 그 페널티 라인이 딱 16.5m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축구장을 보시면서 전체를 딱 보시면서 이거의 3분의 1 정도. 그리고 페널티 라인만큼을 밖으로 딱 옮기시면 노아 방주 크기가 딱 나옵니다. 실제 크기가 이렇습니다. 예. 거기서 방주 폐호흡하는 모든 생물 암수 한 상씩 실을 수 있을까? 물론 정한동물 조류 7상이니까 이거 조금 이따 생각해 보고요. 2012년 현재 한국창작과학에서 계속 리뉴얼을 하고 있는데 처음에 했을 때는 포유류가 헨리 모리스 박사님 계실 때만 해도 3,500종 뭐 그랬습니다. 근데 계속 많은 종들이 보고되죠. 2012년 현재 포유류 5,500종, 뭐 파충류, 조류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걸 곱하기 2하면 5만 7천 마리. 죄송합니다. 5만 7천 마리입니다. 5만 7천 마리. 점이 잘못 왔어요. 5만 7천 마리. 어젯밤에 새로 만들다 보니까. 예. 폐호흡하는 생물체 5만 7천 마리거든요. 그럼 크기가, 평균 크기가 다 다르잖아요. 동물들의 크기가. 평균 크기를 어떤 사람은 쥐라고 그러고 어떤 사람은 양이라 그럽니다. 근데 제일 크게, 학자들의 주장이 다르죠. 양의 크기로 봤을 때, 방주 능력은 양 12만 5,280마리를 넣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몇 마리를 실으면 됩니까? 5만 7천 마리만 실으면 되니까, 예, 원래 그 방주 능력의 반도 안 되죠? 그렇지만, 예, 멸종 생물들도 있을 것이고, 그 가운데 또 조류 7상, 정한동물 7상 태웠죠? 예, 그런 걸 고려해 볼 때, 이게 방주가 충분히 태울 수 있는 공간이 실제로 되겠구나. 이런 느낌을 우리는 가질 수 있습니다. 또 종류하고 종은 다르죠. 성경에 종류 민이라고 하는 단어를 영어로 kind라고 옮겨놨습니다. 근데 그게 계문, 강목, 과속종 우리 과학 시간에 배운 이런 어떤 동물의 분류 이거하고는 또 다르죠. 예. 그 이제 스페시스라고 하는 종하고는 또 다른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1973년에 이 존스라는 분이 열심히 연구를 해서 이 발표를 한 거에 따르면 종류는 과 정도 개념으로 보는 게 맞겠다. 이런 주장이 있고요. 또 이제
우드모라페 이 부분은 이분이 평생 방주에 대해서 연구를 굉장히 많이 했어요. 이분의 종류를 속 정도 개념으로 보면 좋겠다. 그래서 열심히 본인 나름대로 정결한 짐승, 새들 이런 거 다 고려합니다. 7상 이렇게 해서 고려합니다. 그래서 최대한 한 16,000마리 정도 태우는 게 맞을 것 같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들은 3층으로 되어 있는 방주 바닥 면적을 봤을 때 46.8%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계산된다. 이렇게 합니다. 여러 가지 학자들이 세부적인 주장이 있지만 결국은 방주는 전부 다 태우고 남을 만큼 충분한 크기였다는 것을 확실히 알 수 있습니다. 과학적으로도 알 수 있다. 기록된 그대로 방주가 안전한 구조일까? 방주에 대해 성경은 상세하게 우리한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방주의 비율은 10대 1.7대 1입니다. 이건 저는 이제 조선공학을 학부에서 전공했어요. 구조 안정성이라고 하는 것은 이게 잘못하면 이게 깨진단 말이죠. 양 사방으로부터 압력을 받으니까. 그래서 그게 얼마나 든든하게 견딜 수 있냐 이런 거. 보건 안정성은 이게 롤링을 하잖아요. 롤링. 피칭에서 뭐 배가 꼬그라지는 않지만 롤링을 하다 보면 전복되는 경우가 있죠. 이게 얼마나 안전한가. 다시 평형을 이룰 수 있는 힘의 정도. 보건 안정성이고 파랑 안정성은 얼마나 그 안에 있는 사람들이 편안하게 항해할 수 있는가. 이걸 이제 세 가지를 가지고 배의 성능을 정의합니다. 1992년도에 한국창조과학회에서 모금을 했습니다. 그래서 3,200만 원을 해사기술연구소에서 대전에 있었어요. 대덕단지 있는데 거기에다가 돈을 주면서 실제로 방주에 있는 이 방주 성경에 기록된 대로 한번 좀 연구를 해달라. 이렇게 하면 정말로 안전하게 파도를 견디면서 뜰 수 있는 이런 게 되냐 하고 이제 과학적으로 좀 해달라고 의뢰를 했습니다. 결론적으로 이겁니다. 국민일보의 결과가 나왔는데 방주를 50분의 1로 축소해서 부피는 같되 비율이 다른 13척의 배. 이 중에 세 척은요, 실제로 만들었습니다. 실제로 모형을 깎아서 만들었어요. 나머지는 컴퓨터 그래픽, 컴퓨터로 시뮬레이션을 했습니다. 시뮬레이션을 했는데, 그렇게 보니까, 전부 다 노아 방주, 이 모델이, 종합적으로 볼 때 가장 우수하다. 이런 결과를 냈습니다. 방주는 본래 테바라는 단어죠. 우리 킹제임스에서 아크라고 번역을 했지만, 이게 의사전달을 하기가 참 쉽지 않죠. 이 테바. 그래서 배라고 하지 않고 아크라고 킹제임스가 번역을 해놓은 겁니다. 근데 이게 이제 이게 상자라는 뜻입니다. 상자. 배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상자하고 배가 어떻게 다르냐? 배는 이렇게 유선형으로 마찰이 적게 만들죠. 옆으로 잘 뒤집어집니다. 매끌매끌하니까. 근데 상자는 어떻습니까? 사각의 쪽 같은 애들. 얘는 아무리 파도가 쳐도 뒤집어지질 않아요. 상자, 사각 상자는. 대신에 어디를 항해하는 데는 미련하기 짝이 없죠. 그건 막 굉장히 불편하죠. 그렇지만 뒤집어지지 않고 견디는 데는 최고입니다. 방주는 상자였다. 방주 안에서 뭘 먹고 또 먹으면 뭐 하죠? 뭔가 합니다. 이거 어땠을까? 사람은 8명밖에 없는데 그 엄청난 동물들 한번 생각해 보시기 어찌 됐을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죠. 또 너는 먹을 수 있는 모든 음식을 4개로 가져다가 모으라. 그것이 너와 그것들 음식이 되리라. 그래서 노아는 사람들만 먹는 게 아니고 실은 모든 동물들이 먹을 양식까지 다 마련해야만 했습니다. 그게 얼마나 됐을까? 계속 377일 동안 먹었다면 아마 굉장히 힘이 들었을 거예요. 일단 먹입니다. 그러면 방주 안에 들어가서 방주 안에 전기불이 없습니다. 컴컴하겠죠? 그리고 이제 이 깨져서 물이 올라오면 뜨거운 물들이 막 뜨끈뜨끈한 물들이 올라오죠. 그러니까 막 수분이 축축하고, 자, 지금 막 실컷 먹었습니다. 배는 부르고, 컴컴하고, 떳떳하고, 축축하고, 그럼 어떻겠습니까? 졸리겠죠. 상상보다 졸리지 않습니까? 졸리죠. 그러면 자기 시작할 겁니다. 자기 시작할 겁니다. 그래서 계속 재우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계속 재우면 먹지도 않고, 배설 걱정도 없어지죠. 겨울잠을 자는, 지금 겨울자는 동물들이 있고, 또 여름잠을 자는 동물들이 있죠. 우리는 어떻게 하는지 알 수는 없죠, 사실은. 그런데 이렇게 하셨으면 굉장히 간단하다. 우리가 걱정할 필요 없다. 아마 그랬을 것 같다. 역사성, 마무리인데요. 역사성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건이 지금 우리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는 겁니다. 우리가 살아가는데 앞으로 무슨 상관이 있느냐. 이런 상관이 있을 때 그걸 역사성을 가진 사건이라고 말씀하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셨다. 땅은 첫날 물속에 있었습니다. 그죠? 그리고 하나님께서 육지는 이러시되 말씀하셨으면 육지는 드러나라. 그러니까 육지가 올라왔어요.
그리고 다산하고 번성의 땅을 채워라 그랬습니다. 노항수 사건 때 어떻습니까? 전부 다 물들이 땅 위에 넘쳐다 전부 다시 물 속에 집어넣죠. 그리고 둘째 달 그들을 땅에 말랐더라. 이때 시편에 보면 시편 104편 7절에 보면 주의 꾸짖으심에 그것들이 도망하여 주의 꾸짖으심에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육지가 드러난 것처럼 이때도 꾸짖으심에 도망하고 육지가 드러납니다. 그리고 뭐라 그럽니까?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채우라. 똑같은 구조를 갖고 있죠. 새로운 시작 우리에게 보여줍니다. 새로운 질서. 동물하고 우리는 굉장히 사이좋았고 우리는 동물을 보호하고 다스리 지배하라고 되어 있지만 사실은 다스림, 케어하는 이런 거죠. 방주에 들어갔을 때 모습도 보면 다 그 모습을 보여주죠. 하나님께서 노아 할아버지한테 야, 네가 힘들지만 쟤들 먹을 건 네가 다 좀 준비해라. 그래서 노아 할아버지가 다 준비했죠. 동물을 보호하고 다스리고 케어하는 모습 보여줍니다. 그렇습니다. 그런데 끝나고 나서 뭐라 그럽니까? 그거 전부 다 너를 두려워할 거다. 너 무서워할 거다. 피할 거다. 너 잡아먹어라. 굉장한 이거 변화죠. 너무나 극단적인 변화를 보여줍니다. 먹거리. 살아서 움직이는 모든 것 너희에게 먹을 것이 될 거다. 푸른 채소와 같이 음식으로 주신다. 사람의 수명은 급히 줄어들기 시작했죠. 추위, 더위라는 단어가 처음 등장했고요. 어떻게 해서 사람의 수명이 줄어들었을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셨으니까 그렇습니다. 그런데 과학적으로도 충분히 그럴 만한 증거들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공창에 물청이 일단 없어졌죠? 없어졌습니다. 하늘의 창들이 열렸다. 공창에 물청이 있었다면 온실 효과를 가져왔을 겁니다. 그래서 이 지구는 전체가 온난했을 겁니다. 추위, 더위 이런 게 없었겠죠. 그리고 공창의 물청은 우주로부터 많은 빔들이 들어오는데 그중에 생물체에 해로운 것은 단파, 파장이 짧은 것들이고요. 생명체에 이로운 것은 장파, 파장이 긴 것들입니다. 물청이 있었다면 물청은 주로 해로운 단파를 반사시킨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께서 주거하시면서 물청을 만들어 놓고 사시면 훨씬 건강에 좋을지도 모르겠어요. 이런 모습 보여주고 있다. 공창에 물청이 어떻게 뜰 수 있습니까? 비행기 타고 올라가면 뭔가 영하 40도, 50도 막 그러던데 나오잖아요. 보면 그죠? 비행기 타면 앞에. 근데 더 올라가면 조금 올라가서 그렇고 더 올라가면 이 열청이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는 올라가면 너무 뜨겁습니다. 막 2000도씨까지 올라가요. 그러니까 물청 어는 거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또 뜨거운 물이 무거운데 어떻게 물청이 떠 있냐? 인공위성도 떠 있잖아요. 인공위성 어떻게 떠 있습니까? 쇠로 만들었는데 물보다 무거운데 도니까 떠 있잖아요. 물청도 돌면 되죠. 돌았는지 안 돌는지 저는 몰라요. 돌면 됩니다. 자외선 차단하면 식물이 어떻게 탄소 동화작용하고 해서 살아가냐 말도 안 된다. 또 어떤 사람은 그렇게 얘기합니다. 일본 도쿄 카오 대학의 케이모리 박사가 실험을 합니다. 자외선을 차단시킵니다. 온실을 만들어 대신에 이산화탄소 압력을 가했습니다. 그랬더니 도마도가 한 그루가 907가의 도마도를 엽니다. 훨씬 더 잘 살 수 있습니다. 뭐가 없어도 물청, 자외선 차단해도 이렇게 살 수 있습니다. 그때는 어떤 모습인지 모르죠. 지금 있는 우리가 이 상식을 가지고 그때 성경의 기록들을 자꾸 반박하려고 그러면 이런 어리석음에 빠지는 거죠. 충분히 가능하다. 또 극지 환경들 보면 지금 또 남극, 북극에 이런 아열대 생물들이 나오고 내셔널 지오그래픽에도 보면 2004년도에 남극, 북극 지역에 공룡들이 살던 이런 흔적들이 화석으로 된다. 그때는 뭐 먹고 살았을까? 안 추웠죠. 그때는 지금하고 환경이 달랐다. 거대한 잠자리 화석들, 그죠? 근 1m 되잖아요. 이런 잠자리 화석들 보면 분명히 큰 잠자리 있었다. 주먹만한 바퀴벌레 집에 가는데 이거 한 2마리 왔다 갔다 하면 막 그죠? 곤란하겠죠. 이런 거 인도리코테리움 파르 이런 거대한 포유동물들 이게 생존한 동물들 아닙니다. 전부 화석들로 발견되죠. 그 얘기는 뭡니까? 과거에 이들이 살았다. 거대한 거인들의 이런 유골들도 발견됩니다. 또 거인들의 발자국 곳곳에서 64cm 되는 발자국들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또 이 기포가 발견되죠. 땅속 깊은 곳에서 뭐라 그러죠 이거 호박 엠버 속에 이런 공기방울 이거 조사해 봤더니 놀랍게도 그때는 산소가 지금보다 50% 이상 많았다.
예, 지금 21%인데 이 기포 속에 있는 거 보니까 32%더라. 근데 과거의 대기 환경 자체도 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많은 요인들이 전부 다 우리의 수명에 관계되어 있죠. 공창에 물청이 터져서 보호막이 상실됐고 지하에 이 가스 방사선들이 유출돼 올라오고 이런 것으로 인해서 생물 크기, 수명에 악영향을 미치고 지금처럼 덜 살고, 예, 덜 오래 살고 크기도 작아지고 이런 모습을 우리가 유추해 볼 수 있습니다. 예. 언약, 무지개는 언약의 정표로 주셨죠. 우리가 무지개 볼 때마다 예, 그 사건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냥 이쁘다고 하는 게 아니고. 예. 근데 홍수 있기 전에 그럼 무지개 없었는가? 없었죠. 왜 그렇게 해요? 궁창의 물청 때문에 어찌 됩니까? 물청 때문에 물청을 통과하면서 모든 빛들은 산란이 일어납니다. 이미 프리즘 통과해서 빨주노조 파란부 분광들이 일어나는 거죠. 이게 이미 깨진 빛들이 들어오니까 더 이상 무지개가 생기지 않습니다. 예, 더 이상 뭐 프리즘 통과시켜도 갈라질 게 없어요. 근데 공창의 물청이 없어지고 나니까 산란되지 않고 혼합광선이 바로 지표면으로 오기 시작하죠. 이 혼합광선이 물방울을 만나면서 산란이 일어나고 그러니까 뭐가 됩니까? 예, 무지가 생기기 시작하는 거예요. 공창 위에 물청이 있을 때는 그 물청 아래에서는 예, 무지개가 생길 수 없었다. 여기 없어지고 나니까 무지개가 생기기 시작했다. 예. 그 다음에 예수님에 대한 예표로 우리에게 말씀을 주죠. 방주 안에서 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은 자가 몇 안 되니 곧 8혼이라. 그 일과 동일한 모형 곧 침례가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로 말미암아 이제 우리를 구원한다. 네. 우리 목사님께서 뭐 설교하실 때도 그런 말씀 여러 번 제가 들은 기억이 있는데요. 자체가 예, 침례의 모형이죠. 침례의 모형. 예, 죽음에서부터 다시 건져내시는. 마태복음 결국은 예수님께서 이 사건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은 그러므로 깨어있으라. 노아의 날들과 같이 예수님의 이 다시 재림도 그렇게 갑자기 오실 것이라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역사성. 예. 무지개 언약 나와의 약속이었죠. 무지개를 보면 우리는 그 약속을 기억해야 됩니다. 아이를 낳는 고통, 예, 선악과 사건을 기억해야 됩니다. 외국어 어렵다, 우리나라 바벨탑 사건을 기억해야 됩니다. 이 사건들은 전부 우리 앞에서 지금도 일어나고 있는 피할 수 없는 사건들입니다. 우리 이 사건을 보면 왜 이런 사건들이 계속 우리 앞에 있을까요? 끝없이 우리에게는 기억할 것을 촉구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것은 전부 다 기억 기제입니다. 기억 기제. 마지막입니다. 노항구 사건은 결론적으로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의 역사적 사실이며 이 세계의 모습이 왜 이렇게 생겼는지, 산과 골짜기는 왜 이렇게 되었는지, 무지개가 왜 보이는지 등 바로 오늘 우리의 삶의 터전과 기반에 대한 근거이며 오늘 우리들이 깨어있기를 교훈하고 있는 진정한 역사성을 지닌 사건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해서 마치겠습니다.